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성. 학습 목표 1. 청소년의 성의식을 이해한다. 2. 청소년 임신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을 이해한다. 3.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과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의 성의식 2. 청소년의 임신 3. 청소년의 성매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임신.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의식. 네, 청소년들의 발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적인 발달, 2차 성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인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의식, 섹슈얼리티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청소년기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과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참 이렇게 놀랍고도 신기한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딸, 요새는 딸바보라는 말이 있어서 아빠가 딸을 굉장히 사랑하고 예뻐하고 하는데, 이 성인기 전에 청소년기가 돼서 사춘기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 딸이 더 이상 아빠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을 열거나 목욕탕 문을 열게 되면 아버지한테 변태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더 이상 뽀뽀를 하거나 않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회피하고 싫어한다든지, 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렇게 아이가 성적인 존재가 되게 되면 이제 어색하면서도 뭔가 받아들여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 부모들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소나 위험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렇게 조기에 성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성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전염성 질환에 걸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유의해야 되고,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굉장한 충격, 트라우마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의 2차 성적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런 섹슈얼리티, 성적인 의식, 성의식은 동반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뭐 이렇게 올바르게 잘 갈 것이라고 막연히 바라서는 안 되고, 이런 성적인 주제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회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가 느끼는 성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신체적, 감정적 정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몽종을 준비하는 대화를 미리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신체적인 변화나 성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Third person technique, 제3자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화를 피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든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신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보상하려고, 뭐 가슴이 발달한 애들은 옷을 헐렁하게 입는다든지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닌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성의식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런 발달된 성의식을 가지고 남자, 여자 사이의 이성관계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성적인 것으로 자기 성기를 가지고 노는 자해행위들이 많이 생기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래 관계가 많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자해행위나 그런 것들이 감소하고 자기 동성,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는 남자애들끼리 같이 놀면서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들어가서 성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다른 이성에 이제 끌리게 되고 성적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임신과 그리고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성적인 교육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콘돔이나 피임약 사용이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식만 전달해 주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인데요. 근데 피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닥뜨려지면은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임신으로 이제 10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또래들의 압력이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이나 성적인 관심이 이제 증가했는데 또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푸시를 하고 압력을 넣으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서 성적인 의식이나 친밀감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칠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1대1로 수업을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모둠식으로 모아놓고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시킨다든지 서로 간에 이런 역할을 부여해서 한번 해보라고 시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식, 섹슈얼리티를 보면 이제 부모나 선생님들은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조기에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죠. 선택과 책임을 주기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피임 방법이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위험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성행위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참 난감한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청하라고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부모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게 보건교사나 담임교사한테 이런 일이 밝혀지면 이것은 당연히 부모한테 공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관계나 뭐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임신의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지켜져야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비밀 보장이 지켜져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학대,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살이나 타살의 위협 같은 것들은 이런 비밀보장, 상담의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임신. 네,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돼 있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임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임신의 역학을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역학을 보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15세에서 19세까지의 평균적인 청소년의 임신이 전 세계적으로 1000명당 65명으로 드물지 않고 미국에서는 41, 영국에서는 27명으로 평균보다는 떨어지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거의 229명까지도 되어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여중생의 0.8%가 임신 경험이 있고
임신했을 때는 인공 중절을 하는 경우가 한 71.4%, 출산을 한 후에 입양을 하는 경우가 28.6%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되어가면서 청소년기에 실제 성경험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성관계 시 피임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임신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성관계 시에 피임을 하는 비율이 남학생은 17.8%, 여학생은 13.6%로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제 성교육을 할 수 있고, 사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임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피임 도구로 사러 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의 아이들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한 19%의 아이들은 준비를 못해서, 9.1%는 상대방이 원치 않고, 9.1%는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몰라서, 4%는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한테 미치는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의 현황을 보면, 외국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단지 피임할 생각을 못하고, 피임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두렵고, 부모가 알게 될까 봐 두렵고, 혹시 신체 검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드러날까 봐 두렵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죄책감도 느껴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피임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의식적으로 자기가 성관계를 결정했다는데 그 증거가 될까봐 그런 것들 꺼리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피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피임의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어려서 임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피해서 구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의 임신이라는 것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고려해 보건대 성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도 이게 피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의 이제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태어나기 전에 불법적으로 인공 중절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아이를 분만하게 되면은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입양 기관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미혼모가 돼서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10대의 미혼모가 점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혼모 중에서도 10대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고 있어서 이것은 사실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입소자 1588명 중에서도 10대 비율이 63%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의학적인 문제와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를 보자면,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체중이 적절하게 늘어야 되는데요. 이런 체중이 제대로 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경우도 있고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만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 성병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 분만 후에 합병증이 생기고, 혹은 한번 임신 후 계속 반복적으로 임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심리학적,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임신을 하게 되니까 학교를 가지 못해서 학습을 못하게 되고,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후에 취업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이까지 생겨서 가난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다른 애들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혼이나 별거를 겪을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고, 아니면 약물 남용, 술이나 담배 의존하든지 반복 임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10대의 임신은 아동학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아이들을 학대해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이런 조기 임신에 노출되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대 임신모들을 보니까 성지식이 없더라, 그 다음에 행동 문제가 동반되더라, 그러니까 ADHD 같은 것들을 조기에 치료 못하거나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에 이런 정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동반된 것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임신과 연관된 위험 요소는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었고, 이것은 외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붕괴로 부모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부모가 슈퍼비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학교가 싫고 학업을 빨리 일찍 포기하는 학생들이 16세 전에 임신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높아서 학교에서 학업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조기 임신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전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조기 임신이 될 확률이 높고요. 또한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애착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지도 감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의 성관계에 대해서 좀 더 허용적인 경우, 가족이 공고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가 청소년기에 임신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자녀들도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피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은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생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능하고, 피임 도구는 안전한 것이고 임신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임 도구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행동을 하는 행동은 당연히 피임을 생각하는 행동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긍정적인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아 개념이 있어야 되고, 남자 파트너와 임신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갖기보다는 나중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임신을 연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보면 청소년 임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사이에서도 데이트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싫어요, 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의 임신의 2차 예방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이가 임신을 한 경우 빨리 발견하는 게 2차 예방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임신을 조기 발견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의뢰받아서 보면 아이가 갑자기 살이 찌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이게 임신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서 아이한테 줄넘기를 시켰다든지, 그러고 나서 애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찐다든지 변화가 있을 때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항상 임신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수족란이 착상할 때는 점상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월경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피곤하거나 학교 와서 졸거나 아니면 복부에 불편감이나 구토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임신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적절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이런 임신으로 자기가 성장을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요, 임신이 확인이 되고 나면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청소년 산모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분만 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가족 계획이나 경력 관리를 강조해야 되고, 이 청소년 산모가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발달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 네, 이번에는 청소년 성매매 원조 교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계시다 보면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저촉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성매매나 원조 교제의 개념이나 정의를 보면, 남성이 여성을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과 관련된 행위에서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성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매매는요, 청소년의 성을 대가로 주고받으며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청소년 성매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혹은 유사 성교행위, 뭐 구강 성교나 학문 성교 같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조 규제라는 말은 사실 일본에서 전해진 말이죠. 미성년 여성이 돈을 매개로 성인 남성과 만나서 매매춘을 하는 것을 원조 규제라고 하는데요. 가출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돈을 받거나 어떤 행위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만나는 만남이고 조건 만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원조 규제를 많이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조건 만남이고요. 현재는 지금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 성매매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에서의 앱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이제 매개체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집안의 부모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가출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가출하기 전에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자기의 외로움이나 이렇게 단절된 것을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생각해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성매매는 매년 증가세에 놓여 있고 매매자나 매수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고 한번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 점점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매매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경로를 보면요. 학교나 가정에서 소외나 실패를 경험하고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통해서 또래들과의 결속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비행 문화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 또래의 접촉이 많아지고 음주나 외박을 하게 되고 혼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트라우마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자가 돼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가출 후에 대가성의 성관계를 하게 되고 자신의 성은 이거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이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매매를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의 직접 동기는요. 잠자리나 돈이 필요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장소는 PC방이 됩니다. 그래서 PC방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게 돼서 조건 만남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잠자리나 먹을거리나 어떤 이런 경제력을 이렇게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남자 계속 머물러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남성을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이용 빈도가 미미하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먼저 조건 만남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매매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 유해한가 하면은 일단은 여성과 청소년의 인격이 매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힘을 가진 남성, 권력을 가진 남성, 돈을 가진 남성한테 여성이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남성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지금 같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등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문화적인 전통으로서 이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성매매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이런 데 노출된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데는 선생님의 힘이나 어떤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노력해서 돈 버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내 인생 포기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부적응 행동으로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험의 청소년의 특성을 보면요. 과거에 아동기에 성적을 피해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방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자아 존중감이 매우 낮고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성태도를 보이는데요. 자기의 성을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남녀 관계나 성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임신과 성병 감염의 위험이 높고 다수의 성 파트너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신체적인 이런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또 한 가지 친구나 후배나 형제들의 권유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니까 이런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서 이게 혼자가 아닌 집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탈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지켜지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버림모, 나는 어차피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자아상이 굉장히 낮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 상에 자기가 노출됨으로써 점점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의 가족의 특징은요. 이렇게 브로큰 패밀리라 그래서 한부모 가정, 학대 부모, 방임 부모를 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족 형태를 띠고 있고 이혼이나 가정 해체 등의 구조적 결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를 도우려고 노력을 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내가 이제 에너지를 쓰고 하지만 이 아이를 수렁에서 건질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괴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응집력은 떨어지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도도 떨어지고 부모 자녀의 접촉이 오히려 성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부모가 데리고 들어왔다가 부모하고 싸우고 집을 또 나가서 또 그런 성관계나 성매매를 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서 선생님 혼자의 힘으로는 참 이게 돕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매매는 청소년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면 훗날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부모에 대해서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한 경우가 31.4%였고요.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줄고 내 자신이 너무 추하게 여겨졌다고 대답을 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독성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 건설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신은 그 정도의 돈을 계속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것들,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변태적인 성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왜곡되는 성행위가 있어서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사회에 대해서 불신감도 가지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자기 개념이 발달해야 되는데 자기 개념이 너무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거나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청소년한테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낙태를 하게 되면은 불임의 또 상황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성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 그 다음에 이런 신체적, 또한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가지게 돼서 사회의 병폐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법률적인 것에 휘말리게 되면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연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